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기획을 맡은 한화솔루션의 홍성무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태양광, 즉 태양광을 어떻게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떤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화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자 하는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창업 스쿨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에너지원에 대한 강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발전 사업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를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태양광 발전 계획 및 사업 구조,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절차, 세 번째,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요 및 사업 구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어떠한 전기가 생성이 될까요? D실까요? A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는 DC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해서 AC로, 즉 전류가 나올 수 있는 AC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표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태양광의 빛은 DC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DC가 뭘까요? 우리 생활에서 DC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DC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태양광을 해야 되는지, 에너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뭘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시게 되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 풍력에 대한 부분, 바이오, 수력, 폐기물,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보게 되면 태양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뭘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즉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 가장 접근성이 편한 부분이 태양광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왜 이러한 장표를 보고 태양광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태양광이 가장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앞서 봤듯이 태양광을 우리가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늘려가는 이유가 있고, 그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봤을 때 소규모 100km 이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시형, 그 다음에 농촌 지역,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즉 100km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농어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농촌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눠지는 부분은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럼 영농형 태양광은 무엇일까요? 네,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 농촌 태양광이라는 것은 농촌 자기 농민이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장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100km 이하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또는 농민일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 물론 이 부분에서 주어지는 부분은 한국형 FIT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FIT, 즉 농민과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형 FIT 100km 미만이라는 게 있고요. 개인한테는 30km 미만의 한국형 FIT가 있습니다. 최근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작년도에 나왔던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의 3020 이행 정책 안에 나왔던 용량 대비했을 때 2034년까지 총 45.6기가로 늘리겠다는 예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는 사업에 대한 구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태양광을 건설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돈, 즉 이 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소할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SMP, RE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SMP가 뭐고 REC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00kW 이하의 소형 발전소로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P란 한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EC라는 게 뭘까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해준 하나의 공급 인증서입니다. 즉 내가 SMP에서 한전의 돈을 받기 위해서 생산된 전기가 1000kW가 될 때마다 1REC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액을 합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현물거래시장이라는 게 있고 고정가 입찰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물거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하시게 되면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력거래소에서 REC를 매매하는 부분입니다. 이 현물시장을 거래할 때는 고정가 입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썼을 때 그 가격이 사고자 하는 사람과 맞아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정가 가격 경쟁 입찰 제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번 정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찰을 통해 그 입찰이 되게 되면 SMP와 REC의 적정 가격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판매 수익 구조를 알았으면 여기서 또 구분을 할 수 있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또는 옆에 인터넷이 있으시다면 전력 거래소를 한번 전력 거래소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력 거래소를 치게 되면 이 메인 화면에 내가 보는 정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오늘의 SMP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 가격은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점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정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늘의 REC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 여기서도 오늘의 평균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고정가가 되기 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전력 거래소에서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MP는 한전에서 우리가 PPA 계획을 통해서 받는 돈이고 이게 1000kW 생산될 때마다 1REC가 부여되면 이 전력거래소 REC만 별도로 매매하는 게 현물 거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REC라는 거는 누가 사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민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 의무사들, 즉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발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즉 공급 의무량을 필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REC를 구매를 해줍니다. 근데 작년도에 2020년도에 원래 계획이 7% 정도 됐었는데 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8%, 21년에는 9%, 22년에는 10%, 그리고 23년 이후에는 상한 25%, 23% 정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인데요. 내가 100kg 말고 500kg나 1메가 이상을 지었을 경우에 이때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REC에 대한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게 S&P와 RSC의 고정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전 자회사 유계사라든지 아니면 민간 발전사에서 간혹 공지사항으로 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집을 할 경우에 이거를 보시고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대규모, 즉 500kg 이상, 1메가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내가 자금을 운영할 때, 즉 은행에서 금융을 받을 경우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어떠한 절차로 되어 있는지 참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위에 개통 연계형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있고 개통 연계형 상업 발전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개통 연계형 상업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게 되면 개통 연계형 상업 발전 시스템은 모듈이 설치되고 거기에 안전장치인 접속반이 설치가 되고 인버터를 통해서 배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봇대죠.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이 5단계로 크게 보면 5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5단계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 접속반, 인버터, 배전반, 전력계통 모두 다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주요 자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듈, 인버터, 배전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요 자재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모듈이란 분도 계시고 인버터라는 분도 계시고 개통이라는 부분도 계십니다. 근데 개통은 자재가 아니죠. 네. 그러면 모듈과 인버터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버터입니다. 그 인버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는 DC가 만들어진다고 앞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가 AC여서 이 AC가 나오는 전기를 배전반을 거쳐 전력 계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 중에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인버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터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AS라든지 그다음에 인버터가 만들어지는 여기서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허가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부터 우리가 9번, 즉 7번부터 8번은 건설 절차, 나머지는 마무리인 우리가 거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과연 내가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발전 사업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그 다음에 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발전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는 개발 행위가 되는지 선로가 남아있는지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합당한 발전 부지가 됐을 경우에 발전 허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발전 허가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대략적으로 법정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법정 60일이다 보니까 한 2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받고 우리는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힘든 부분이 있죠. 물론 개발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그 허가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 이게 지역에 대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허가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될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그 도시계획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게 되면 한 달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겠죠. 네. 민원은 보통 해결이 되고 100km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빠르면 3개월, 민원이 걸리고 늦을 경우에는 거의 6개월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게 되면 한전에 전력수급 계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수급 계약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정상적인 우리가 개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자체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그 4번 개발행위 허가 때 들어갈 때 제출되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건 개발행위 도면인데요. 이건 즉 내가 어떤 식으로 여기다 계획을 했다. 이러한 설계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확인했을 때 보게 되면 토목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를 했을 때 이 개발행위 허가 도면과 맞지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행위 준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개발행위 허가 도면대로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km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포함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부터 뭐 사용자 검사를 받고 우리가 판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급 계약을 맺고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설비 설치 확인을 받고 REC 발급에 대한 과정까지 토탈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것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100km 기준을 즉 100km 이하에 대한 발전소를 지었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개월수를 말씀을 드렸죠. 이걸 합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처음부터 검토를 했을 때 마지막까지에 대한 단계는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절차에서 발전 허가가 언제 나오는지, 개발행위는 언제 접수가 되어 있는지, 허가가 또 언제 나와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사업주로서 확인할 수 있고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발전 사업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먼저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크게 지형적 여건을 봐라. 그리고 인접지의 현황을 봐라. 이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질 때 북향으로 지게 되면 햇볕을 많이 받을까요? 면적도 줄고 용량도 줄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남 기준에서 뭐냐 예를 들어 산이 있다 하면 이 산의 면적을 고려해서 방향성, 즉 남쪽 방향에서 각도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인접지 현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마을 경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지침, 즉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면서 이 부분이 개발행위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개발행위 항목에서 그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개발행위에서 가장 빨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민원과에 전화를 해서 개발행위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어디서 검토를 하고 어디서 봐야 되는지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아마 옆에 PC라든지 모바일 폰이 있으시면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가 검토 절차에 대한 이 사이트에 즉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허가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봐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또 지자체 담당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올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밑에 화면에 보시면 그 뭐 지침이 떴죠. 여기서 만약에 이 지침된 개정 날짜가 너무 오래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에 필수로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또 있죠. 내가 개발행위 다 완료되고 이런 땅이고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선로라는 건 뭐냐면 내가 SMP, 즉 SMP를 받으려면 한전에 받는 돈이라겠죠. 그럼 한전의 전기를 팔아야죠. 그러면 한전 개통에 물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력, 즉 연계 개통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한전에 해당 한전 지점의 확인도 그게 가장 정확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이 땅에 대한 부지를 봤을 때 전력이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절차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죠. 내 지역이 과연 이 풍속이 설계 풍속이라는 건데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풍속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 몇 미터 per 세크인지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구조물을 우리가 만들 때 구조 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산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지 않게 되면 접수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구조 계산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었을 때 음영에 대한 거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파트너사와 함께 했을 때 앞에 음영과 뒤에 음영, 즉 음영각 이 음영을 또 계산할 때는 동지 기준으로 음영을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짧게 됐을 경우에 동지 기준이 아닌 다르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발생되는 음영 때문에 뒷단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부분은 모듈 특성상 가려진 부분의 나쁜 쪽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잘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동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방위각에 대한 설치의 손실 이런 부분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통 교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평평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은 평평한 지형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듈 각도, 즉 30도인 각도일 때와 23도에 대한 각도일 때 차이를 보게 되면 음영 간의 거리와 면적 활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적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저에게 들은 강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주 좋은 발전소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신다면 좀 더 괜찮은 발전소,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